지난 시즌 암울했던 토트넘의 경기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달라진 올 시즌 토트넘의 모습에 각종 언론에서도 새로운 뉴 토트넘에 대한 분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호평 일색이고요. 물론 전임 감독인 콘테가 인터뷰를 통해서 구단 전체를 저격하면서 미운 털이 박혔고 성적 자체도 매우 부진했기도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빼고 데이터만 가지고 콘테볼과 엔지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볼 점유율 부분에서 콘테 시절에는 50% 정도로 리그 9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볼은 59.1%의 점유율로 리그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죠. 90분당 기대 득점 역시 콘테 시절에는 1.5골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엔지볼은 2.1골로 더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상대 진영에서 완료된 패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콘테 시절과 비교해서 더 오랫동안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많은 패스를 통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이 더 잘한다는 뜻이죠. 비록 4경기밖에 하지 않긴 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경기력이 너무 대단해서 이미 많은 이들이 엔지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화끈하게 자신의 철학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보통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더라도 기존의 주전 멤버들을 위주로 쓰기 마련인데 포스텍 감독은 과감하게 물갈이를 하면서 주전 멤버들을 거의 다 바꿔버렸습니다. 올 시즌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선수들 중에 지난 시즌의 절반 이상 경기를 소화한 건 손흥민, 로메로, 클루에스키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 3명을 제외한 주전 멤버들을 모조리 싹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메디슨, 반더벤, 솔로몬은 올여름에 왔고 우도기도 토트넘 생활은 첫 시즌입니다. 비카리오 역시 토트넘에 오자마자 요리스 대신 1순위 골키퍼가 됐고요. 생각해보면 토트넘 선발 명단의 절반이 이번 여름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입니다. 이 정도면 팀 리빌딩 맞죠? 사실 이것부터가 굉장히 파격적인데 예상 외의 성적에 묻힌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콘테 감독의 혹평을 들으면서 거의 출전을 못했던 비수마는 갑자기 각성이라도 한 듯이 리그 최고 수준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첫 2경기에서 모두 비수마가 MOM을 받았으니까요. 지난 시즌과 같은 선수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죠. 여기에 유망주로 여겨졌던 사르까지 훌쩍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손흥민보다 먼저 골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벤탄쿠르가 부상에서 회복한다고 해도 사르가 확실히 밀려날 거라고 말하기가 살짝 망설여질 정도가 된 건데요. 그 전까지 벤탄쿠르가 토트넘 미드필더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라서 당연히 회복하면 주전으로 나오겠지만 그만큼 사르의 활약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비수마, 사르, 메디슨 조합이 탑6라고 불리는 다른 팀들의 중원진과 자웅을 겨룬다는 평가가 나왔을까요? 스페인 매체인 스포르트 360은 아스날, 리버풀, 맨유, 맨시티, 토트넘, 첼시의 중원진을 각각 비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아스날은 라이스와 하베르츠를 영입해서 외대구루와 함께 중원진을 형성했는데 라이스 영입에 1억 500만 파운드, 하베르츠는 6,500만 파운드에 영입하면서 중원 강화에 1억 7천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최근 환율로는 한화 2,830억 원이 넘는데 정말로 대대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리그 첫 4경기 동안 라이스는 1득점, 하베르츠는 공격 포인트 0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초반 느낌이 좋지는 않네요. 리버풀은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와타루 등 미드필더진을 아예 싹 다 바꿨습니다. 소보슬라이는 6천만 파운드, 메갈리스터는 3,500만 파운드, 와타루는 1,600만 파운드 정도로 3명을 다 합쳐도 라이스 몸값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 중원진 노쇠화로 고생해서 이번에 젊은 미드필더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첼시와의 개막전에서는 비겼지만 뉴캐슬과 아스톤빌라를 모두 이기면서 리그 3위에 올라있으니까 일단 성공이죠. 맨유는 마운트를 6천만 파운드에 샀고 암라바트를 8만 5천 파운드에 임대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보이진 않습니다. 마운트는 리그 2경기에서 침묵했고 팀 순위 자체도 11위다 보니까 할 말 없죠. 첼시는 올여름 최대였던 카이세도를 무려 1억 1,500만 파운드에 영입했고 벨기에 미드필더 유망주인 라비아도 5,800만 파운드를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라비아는 부상을 당해버렸고 카이세도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몸값에 비해
아쉽다는 느낌인데요. 실제 성적도 맨유보다 낮은 12위라서 기존의 빅6 중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3관왕 팀이고 현재도 1위 팀이니까 뭐 더 말할 필요 없고요. 네. 가장 반전은 또다시 토트넘인데 미드필더 영입은 메디슨 뿐이었습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로 다른 팀에 비해서 중원에 투자한 비용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리그에서 2득점 2도움으로 몸값이 1억 파운드 넘는 선수들보다도 몇 배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앞서 언급했듯이 비수마와 사르는 전 시즌부터 토트넘 소속이 됐기 때문에 메디슨의 합류가 기존 선수들의 각성과 함께 제대로 시너지를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이 번리전에 꺼내든 손흥민 원톱 스트라이커 전술이었습니다. 해외 전술 분석 전문 매체인 TMS는 손흥민의 번리전 헤트트릭을 분석하면서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극찬했는데요. 메디슨, 비수마, 사르 트리오가 환상적인 미드필더를 구축했어도 케인의 빈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라면서 손흥민이 케인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케인과 손흥민을 비교하면서 손흥민은 케인과 정반대 유형의 스트라이커다. 케인은 아래로 깊이 내려가 가짜 9번 역할을 하는 걸 선호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덜 나위 없는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후방으로 뛰어가는 걸 선호한다라면서 두 선수가 선호하는 플레이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나 메디슨과의 호흡을 맞추는 데에는 케인보다 손흥민이 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로 인해서 토트넘은 전방에 다른 종류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직접적인 패스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메디슨의 예리한 스루 패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이 모든 걸 제공한다라면서 손흥민이 전방에서 만들어준 공간을 메디슨이 한껏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잉글랜드의 국대 경기를 돌이켜 볼 때 의외로 케인과 메디슨이 잘 안 맞는다 싶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손흥민이 뛰어났기 때문에 케인이나 메디슨에게 모두 잘 맞춰주면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건 바로 손흥민이 그 자체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라는 사실입니다. 9번 포지션에 걸맞는 경이로운 모든 특성들을 다 떠나서 손흥민은 그냥 스마트한 피니셔다. 그는 지난 5시즌 동안 리그에서 꾸준히 최고 득점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절반의 기회만 주어줘도 득점할 수 있다라면서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극찬 중에 극찬을 했죠. 특히 오른발에 걸리면 그대로 감아차서 무조건 득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의 분석을 보면 볼수록 손흥민은 원톱으로 안 쓰는 게 이상한데요. 히샬리송도 스피드 괜찮은 선수인데 차라리 케인 스타일의 스트라이커 되기보다 친분이는 손흥민한테 배워가지고 후방으로 뛰어가는 걸 바꾸는 게 어떨까요? 좀 그만 질질 짜고 맞다. 골 결정력이 해결이 안 되죠. 히샬리송 괜찮아. 토트넘도 비싼 백업 선수도 좀 있어야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